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키워드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낙준연대 파열음입니다. 자,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그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총선 지휘 주도권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개혁신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선거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를 겨냥을 해서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사당화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격한 모습은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전두환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회의 직후에 김종민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이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 다 위임해달라라고 국회를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고강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속해 있었던 예전의 당 이름이죠. 예. 새로운 미래는 별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서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거는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 측에서는 합의하에 도입한 표결 제도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책 발표 등에서의 교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관훈 토론회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그때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체되어 있던 개혁 정책 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누구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내 5개 정파 중에 4개 정파가 의결에 동의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상황이 좀 급박한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 6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보조금 사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가담을 하면서 5명 이상의 의원 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확보를 한 것인데, 네. 결국에 이렇게 갈라서게 되면은 일부러 보조금 때문에 뭉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이 이준석 대표는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서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에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대표 측에서 10시쯤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결별일까요? 아니면 네. 봉합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제 상황 그대로라면 결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가지가 변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낙연 대표 측 스스로의 결심, 밤사이에 숙고를 하겠다,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그 사이 10시 이전까지 이준석 대표 측이 이낙연 대표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거냐, 접근을 할 것이냐, 이 2가지가 아마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공천 탈락자 반발 속출입니다. 자, 공천심사 결과, 이 결과 발표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김용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일단은 의정활동 하위 20%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반응이었습니다. 본인이 4년 동안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4년 내내 선정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하위 20%로 평가됐는지 점수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진 않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경기 강주 을 지역에 출마를 하려던 문학진 전 의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발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 문학진 전 의원도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과 절차로 장막 뒤에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을 공천하려 벌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친명 원외 조직을 위해서
이런 짙은 그 수치 조작 의혹이 매우 짙은 무리소를 뒀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밀실회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밀실 공천 논란 인정했다는 보도도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역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친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일부 현역 의원의 컷오프 같은 이런 공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밀실 공천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다가 근데 밀실 공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실제로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컷오프 후보로 거론된 현역 의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공천 탈락자 반발 목소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서정수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컷오프에 반발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삼선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경남 김해을로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구로 옮겼는데요. 이 지역에서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후보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당은 야당보다 공천 작업 속도는 빠르지만 현역 의원 컷오프 내관은 미뤄둔 상황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아직 큰 잡음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민감한 지역의 공천들 속속해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중진 차출, 낙동강 벨트 전략 공천이 어느 정도는 순항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일부 의원의 지역구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이제 단수 추천이냐 경선이냐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들이 대구, 경북에 꽤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진통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K뿐 아니라 수도권도 교통정리 대상 지역인데요. 지역구 재배치가 현실화되면 당내 갈등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데 서울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 하고 이제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지역구를 바꾼다라고 하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중성동구 을 이쪽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의원, 이해운 전 의원 3명의 전현직 의원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경선 결과에 따라서 뭐 탈락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재배치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당사자가 흔쾌히 예를 들어서 응하게 된다고 해도 원래 그 지역에 또 준비를 하고 있던 인사들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겠습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가야 할지요. 개혁신당이 지금 내부 갈등이 좀 크기 때문에 편입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또 변수일 텐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당내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당의 주류에 가까운 인사일수록 신당에서 출마하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겠고 비수도권 특히 호남이나 영남 같은 지역은 이제 굳이 신당이라기보다는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 선거일수록 무소속 후보가 불리한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신당행을 또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이준석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가 분열되느냐 이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인사들이 봤을 때는 신당은 가고 싶은데 두 이 대표 중에 한쪽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신당에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한쪽이 빠지게 되면은 이것은 괜찮다 해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혹은 이제 갈라서게 되면은 갈라서 있는 둘 중에 한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가 복잡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막말주의보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박지원 앵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표현 중에 맞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장애를 앓고 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한자로 네네. 장애가 자체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앓고 있다는 이제 병에 관한 건데 장애가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도중에 즉석 퀴즈로
어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요. 지금 저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어허.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혐오 표현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아서 선동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퀴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왔겠네요. 좀 장애를 비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표현도 나왔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아까 그 퀴즈를 네. 김예지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가 있다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라고 그렇게 출제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을까요? 그 맞췄겠죠. 라고 해서 예. 이제 여기서는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퀴즈를 내면서 네. 김예지 비대위원은 계속해서 이제 이 어떤 차별적 표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좋은 시기에 분위기 좋은 시기에 당 인사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막말하면 마침 선거 직전에 큰일 날 수 있다. 네. 그런 말을 또 했던 걸로 보이네요. 자,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좀 중요한 게 의료 현장 부분입니다. 네.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병원의 전공의들 대거 병원 떠나기로 한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지났잖아요. 지금 6시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을 했고요. 네. 이 5개 병원만 해도 전공의가 2,745명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병원을 떠나는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아주대병원 이쪽에서도 이제 이미 또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복지부에서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했지만 네. 일단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13,000명 정도가 전국의 전공의거든요. 네. 이 전공의들이 당직이라든지 응급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일단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피해 사례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몇 가지 피해 사례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라고 하는 사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 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서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성토도 올라왔습니다. 또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에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임신부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이 따로 입장 발표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네, 일단 전공의들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정오에 네. 서울 용산의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이 총회에서 향후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병원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제 많이 긴박한데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게 환자를 등지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하면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을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김태구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이 2명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행동 주동자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겠다라는 것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장입니다. 이 중요한 게 당장 의료 공백 막을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당국은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중증 응급 환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 등의 대형 병원으로 그리고 경증 비응급 환자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국군병원 이런 네. 곳에 이제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응급실도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집단 행동 상황이 길어지면은 전국 공중보건의하고 군의관까지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외래 진료까지 지장을 받을 경우는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인데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의사단체에서 거부해왔던 반대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전공의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가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의료계는 뭐 전반적으로 의사 대 비의사로 좀 나뉘어진 분위기입니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또는 비의사라고 해서 모두 의견이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다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의사 쪽하고 비의사 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명령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을 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뭐 의사 외의 직종들을 보면 대한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처럼 간호사들이 과도한 일을 떠맡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사들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복지부 차관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왜 그렇죠? 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제2차관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에게 고발을 당했는데요. 브리핑 중에 박 차관이 의사를 의세라고 의세? 잘못 발음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박 차관의 사퇴를 또 의료계 그 의협 비대위라든지 이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반응 어떻습니까? 복지부는 이제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표현을 그 브리핑 도중에 상당히 자주 썼는데 네. 딱 한 번 발음이 잘못 나와서 의세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거고 차관이 경무에 시달려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자, 결국 상황상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환자들, 국민들의 상황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계가 공개 토론을 한다면서요. 네, 일단 그동안에 복지부라든지 의협이라든지 상호 간에 토론을 하자라고 맞붙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는데 성사가 결국에 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하고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KBS가 오후 3시에 여는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전공의 집단행동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얘긴데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이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시신에 멍자국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나발리 시신의 향방 자체가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문사 논란이 커져왔었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시베리아 북부 살레하르트 마을에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인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나발리 몸에 멍 자국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았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멍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다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는 나발니의 시선을 부검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 자신도 직접 시신을 본 건 아니고 동료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망의 배후로 의심받는 푸틴 대통령 입장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일단 러시아 당국은 유족들에게도 시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곳곳에서 시민들의 추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푸틴 대통령 등을 포함해서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 이 정적들이 이제 사라진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연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거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단적으로 바그너 그룹의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사례가 네. 있었죠.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을 시도를 했었던 이 반란을 시도했었던 그룹인데 반란 2달 만에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이 프리고진이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리스 nem초프 전 러시아 부총리도 푸틴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결별했다가 크렘린궁 부근에 2015년에 괴한에게 총을 맞고 숨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물론 이때 푸틴 대통령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라면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러시아 정보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을 한 다음에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홍차를 마셨다가 사망을 했고 네. 그 찻잔과 시신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는 어허.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반정부 활동가인 카람 무르자 같은 경우는 독극물 공격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지난해 수감된 뒤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 러시아 당국에 대해서 서방 각국에서는 좀 제재 수위도 높이고
이렇게 규탄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방에서 좀 지원이 요즘에 헐거워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서방에서 이 러시아를 둘러싸고 포위를 하는 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